오늘 오래간만에 이삿집에 오게 돼갖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렇게 요새는 그 모빌리티가 업워드 모빌리티가 없고 되게 다운워드 모빌리티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청년 세대들이 힘든 게 상향 이동성이 점점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우리 자유기업은 우리 최 원장님 이하 많은 그 직원분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갖고 요즘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이렇게 좀 뚫고 잘 올라오신 것 같아서 기특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태까지 해주셨던 좋은 성과들을 이어받으셔서 이 장소에서도 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그에 부응해서 우리들도 좋은 컨텐츠와 좋은 컨텐츠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료를 더 만들어서 자유기업원의 사업에 저희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보서대학교의 차현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멋진 건물에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고,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옮기신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으면 저기 세탁비 노래도 하나 하고 와야 되는데, 긴 손으로 와서 죄송하고요. 간단히 저희도 몇 달 만에 만났으니까 개인 신상 변동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9월 달부터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교수라서 경제학 과목보다는 좀 더 재무 위쪽으로 가르치게 돼 있는데, 제가 한국은행에 근무할 때 금융결제국장도 맡았었고, 그래서 지급결제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은 데다가 새 학교로 가서 교과서도 하나 써야 되겠다고 해서 교과서 집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상당 부분은 봄에 문우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화폐의 역사랑 관련이 돼 있고요. 지급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어음, 수표 같은 수단, 대상도 중요하고 그것을 다루는 은행, 금융기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마 깊이는 문 교수님 책보다는 많이 좀 얕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Beyond Banks에서 은행 너머의 금융이라고 이렇게 붙였다가 최근에 좀 생각을 달리하면서 제목을 바꾸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직후에, 아주 직후는 아니죠, 1년 뒤인 2009년에 페드 뉴욕이 소지한 맨하튼 남쪽의 주커티 공원에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그 시위가 있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번졌고요. 비슷한 무렵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나와서 Decentralized Finance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금융 질서나 금융 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수단이 등장한 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좀 큰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편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은행이 탐욕스럽다, 예대금리차를 통해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불로소득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대변되는 금융업은 타도의 대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는 Decentralized Finance라는 기치에 비하자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이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는 증권사가 AIG라는 보험회사의 지급 보증을 받아서 MBS라는 신종 금융 상품을 과도하게 팔았다가 생긴 현상이니까 은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이후에 우리 2004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대란도 재벌이 소유했던 신용카드사가 일으킨 거지 은행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라인 옵티머스 사건도 탐욕스러운 몇몇의 장사꾼,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티몬 위메프 사태도 전자 상거래업자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은행으로 대변되는 금융기관, 정통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질시를 받고 있어서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럼 그걸 모든 걸 떠나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은행 이후의 금융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비욘드 뱅크스라는 이름으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존을 뒤져봤더니 비욘드 뱅크스라는 책으로 무수히 많은 게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너무 진부하다 생각을 했는데 찾아봤더니 네 번째 비욘드 더 뱅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고 봤더니 이거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서 처음 만났던 그 모래 언덕을 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종교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더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다. 비욘드 뱅크스하고 비욘드 더 뱅크스랑은 우리 정관사 관사가 없는 한국 문법에서는 이해가 안 가던데 더가 있는지 없는지에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걸 보고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만 비슷한 예로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도착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한 석 달인가 연속을 했대는데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로 따지면 엄청난 진보다라는 말을 자기가 한 석 달을 외웠는데 턱 내려서 얘기할 때는 저 중간에 for a man의 어를 발음을 안 해가지고 for man이라고 하는 바람에 미국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 모든 미국 초등학생들이 닐 암스트롱은 문법을 모르는 바보 우주인이라고 해서 두고두고 씹히는 거리가 됐는데 그래서 영어에는 어와 더가 있고 없고가 참 달라진다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뱅크스라는 말로 책을 쓰다가 이건 너무 진부하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퀀텀 뱅킹이라는 이름을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실 겁니다. 근데 주요 요지는 21세기의 은행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큰 관심이고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금융제도라는 책에 보면 금융기관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비은행 예금기관, 그다음에 투자업, 보험사, 기타 금융기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도 시대의 상황이 시대상이나 우리의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85년에 한국은행에 들어갔을 때는 금융기관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순서로 외웠고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금융기관 분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생보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손보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87년 외환위기 때까지. 왜? 손보사는 time value of money를 다루는 게 아니고 opportunistic value of money, 로또랑 같은 사업이다 해서 생보사는 들어가지만 손보사는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뉴욕 타임즈를 포함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 대표들을 다 뽑을 때는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대표들을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사는 금융기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희가 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엄연하게 생보사, 손보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기관이 보험사나 투신사보다 훨씬 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금융기관 분류할 때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직장생활 짧게 하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달라진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통화주의가 만연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비통화 금융기관은 뒤로 헐쩍 해가지고 비통화 금융기관 중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도 아니다 해서 보험사 바로 앞으로 밀려 있는데 지금은 통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 다음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사이즈로 비하면 금투사나 이런 거에 형편없이 작죠. 새마을금고. 그런데도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신협이나 우체국 이런 것들이 지금 은행 바로 뒤를 이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금융기관이 무엇이냐, 어떤 순서로 나열하느냐도 한 30년, 4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은행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법 27조에 의하면 은행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기관이다 해가지고 수신, 여신, 환 업무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보증은 여신의 부분집합이지만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환 업무는 수신에서 부수되는 부대섭이지만 또 이거는 또 본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신과 여신, 환 업무를 취급하는 게 은행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으면 A, B, C는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이 세 개를 같이 해야 은행이냐, 하나만 해도 은행이어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문제를 아무도 생각 안 했었다. 그냥 역사적으로 11세기에 우연히 은행업이 등장한 다음에 17세기부터 이게 제도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흘러왔는데, A, B, C를 같이 해야지 은행이냐, 하나만 해도 은행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꼭지라고 하겠습니다.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요. 지금은 환 업무가 은행의 본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업 허가를 받으면 외환 업무는 당연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 이전에는 은행업 허가하고 외국환 업무 허가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으면 시중은행은 감류 외국환 은행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은 그 외국환 업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지만 환 업무를 할 수 없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지만 여신을 안 하는 은행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과 함께 그걸 우리들한테 묻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신, 여신, 환 업무 중에서 그러면 여신만 하는 건 이미 있지 않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캐피탈 회사, 대부업자들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요 세 군데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여전업, 여신 전문업자라고 부르니까 여신만 하면 은행은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그러면 수신만 해도 은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애덤 스미스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수신만 해도 은행이다 이렇게 봤었고, 그들을 통칭해서 네로우 뱅크라고 불렀었다. 네로우 뱅크는 여신을 함으로써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고, 그 과도한 신용 창출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는 일반 커머셜 뱅크에 비해서는 네로우 뱅크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은행이다, A급 은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렇다면 네로우 뱅크도 뱅크라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도 뱅크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신만 하면 은행이 아닌데 수신만 하면 은행이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영국의 은행법은 명백하게 은행업의 핵심은 디포지 테이킹입니다. 대출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은행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나라 은행법 27조도 보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해서 수신 1, 수신 2, 여신 3, 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은행이 됩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법을 보면 은행업은 수신과 여신을 같이 하는 업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신만 하는 기관은 은행이 명백하게 아닌 게 됩니다. 똑같이 은행업을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미국하고 영국의 생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독일은 그 중간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하는 건 은행인이 아니냐 하는 또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이 생기는데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네로우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공황 시절에 대공황이 닥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들의 과도한 신용 팽창에 의한 버블 생성이었으니 아예 대출을 발목아지를 부러뜨리는 이런 네로우뱅크를 만들자 해서 시카고 학파들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서 100% 머니 100% 지급 준비율 100%인 은행을 만들자고 해서 시카고 학파들이 보기에는 네로우뱅크는 은행이 가야 할 가장 좋은 형태의 안전한 형태의 은행인데 한 90년 만에 생각은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로우뱅크 그럼 내가 할게 하고 그걸 주장하고 나온 은행이 등장을 해서 연준에다가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니 미국은 은행이 대출을 안 한다고? 그거는 거의 태업이다. 자본의 태업이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거 아니야? 해서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은행업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보기에는 대출을 안 하는 은행은 은행의 신용 창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은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은 네로우뱅크는 위험한 기관이라고 보고 있고 90년 전에 시카고 학파는 가장 안전한 은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시카고 학파는 여신은 은행업의 본질은 수신에 있고 여신은 선택이라고 보고 연준은 수신과 여신을 같이 해야지 은행으로 보는 완전히 생각이 학자들하고 중앙은행하고 생각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우리 둘이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거야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네로우뱅크는 조금 더 아까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만 2017년 8월에 코네티컷 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의 그 은행업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든 사람은 제임스 맥앤드류스라는 페드 뉴욕에서 근무하는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친정에 지금 극소를 찔렀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뭐 임대료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객한테 받은 돈은 100% 연준의 지급 준비금으로 넣어놓고 지급 결제 업무만 하겠다. 어떻게? 연준이 주는 연 4.5%의 이자만으로도 인건비는 다 뽑는다. 굉장히 영특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연준이 그걸 보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7년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왜 가타부터 말을 안 하냐 해가지고 이게 소송까지 붙어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작년 12월 달에 TNB, 더 네로우뱅크, 이 TNB는 더 네로우뱅크, 100년 전에 학자들이 말했던 그 네로우뱅크, 그게 바로 나야 하는 이름으로 더 네로우뱅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은행이 대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태업을 하겠다는 거고 연준에서 연 4.5% 이자만 받겠다는 것은 불로소득을 취하겠다는 거다. 이건 안 돼. 하고 리젝트를 해서 TNB 입장에서는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연방 정부가 거부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 소송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연준은 그래서 은행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신용 창조다. 신용 창조를 안 하고 지급 결제 업무만 하면 은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6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에 더 네로우뱅크에 대해서는 설립을 거부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연준이 지금 혀가 꼬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신용 창조를 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까 시카고 학파들
시카고 학파에 의하면 네로우뱅크는 가장 안전한 은행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은 공교롭게도 칼 막스의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프레드릭 소디 같은 좌파 경제학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은행이 갈 길은 쓸데없이 버블을 일으키는 대출을 하지 말고 모든 대출은 정부가 주관하고 은행은 예금만 받아라 하는 프레드릭 소디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1921년 노벨 화학상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회 문제에 전념을 해가지고 이 사회사상가로 전환을 했는데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은행 가만히 보니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의 신용 창조 활동에 의한 경기 진폭을 확대하는 거라고 해서 그걸 막는 걸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좌파든 우파든 은행의 신용 창조를 막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을 해왔다가 21세기에 이르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드디어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분명히 통화 정책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 그러하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쟁적으로 입법 제안이 들어왔는데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콘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은행 2개, 비은행 2개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로우뱅크,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네로우뱅크의 설립인데 금산분리 원칙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국에서 삼성이나 현대나 SK는 은행을 가지면 안 되는데 네이버나 두나무나 카카오는 가지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제안을 했더니 8월 달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를 마구 늘리는 것 쪽으로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조금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로우뱅크는 분명히 금산분리 원칙하고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화두를 던져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더 네로우뱅크의 속성과 그것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냐를 같이 생각해 주는 하나의 계기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한 꼭지고 나머지 한 꼭지에 대해서 그런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결국 네로우뱅크의 등장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칼라를 달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뒤에. 그러면 기존의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금을 수취하는 거랑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JP모건도 내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하고 이름까지 정해놨습니다. JDMD, JP 모건 디포짓. 일본의 최대 은행도 내년부터 토큰화된 예금을 출시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은행연합회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발행하겠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했느냐 하고 제가 은행권에다 지금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 은행장이나 임원들이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FDIC가 손해 공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제기했지만 은행장이 형사 구속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22년 5월 달에 테라 루나 사태가 나가지고 몬테네그로로 도망갔던 권도형의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압송을 당해가지고 지금 사기죄로 엄청난 그 형량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 권도영이처럼 사기죄로 기소를 당해야 될까요? 아니면 FDIC한테 아니면 예금보험사한테 민사상의 그 손해만 추궁을 당하면 될까요? 이 형사 문제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법상 신탁 계약에 의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신탁 계약을 위반하는 사기죄가 되고요. 예금 거래는 소비 임치 계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신한테 받은 예금 자금은 은행이 내가 알아서 운영하고 적당히 보상해 주겠습니다 해서 내가 은행인 제멋대로 쓰는 것이 이미 양해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은행장이 감옥 가는 걸 각오하고 굉장히 위험한 수치수단을 수신수단을 받겠다는 이야기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제가 은행연합회고 외국 사람들 만나면 다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발행한다는 것만 얘기를 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냐? 그래서 소비 임치 계약, 신탁 계약 이런 법적인 요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경제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은행이 지금까지 예금을 발행해왔던 거랑 똑같은데 다만 그 예금의 기입 방법이 기존의 컴퓨터 포트란이라든지 뭐 코볼이라든지 뭐 C++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랭귀지로 작성이 되지 않고 블록체인이란 특수한 기법에 의해서 기재가 됐을 뿐이지 법률적으로는 예금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그거는 토크나이즈드 디포짓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요.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기소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은행이 만약에 네이버나 두나무 또는 US 테더가 발행하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면 그 자금은 대출의 재원으로 쓰이지 않고 국채나 지급준비금으로 전액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해지지만 매크로 이코노미컬리는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법 당국과 은행들은 그러면 토크나이즈드 디포짓이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그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계속 역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7월 달에 통과가 된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 의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신용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구체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행 예금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채로 흡수되면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에 의해서 시장 금리는 뛸 것이고 경기 통화량은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한국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후배들한테 만나봤더니 후배들도 아무 생각이 없고 은행연합도 아무 생각이 없고 여의도도 별 생각이 없고 IT 업자한테 끌려다니면서 발행한다는 것만 강조를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이 법적 성격은 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법 만들 생각부터 하느냐 하는 게 제가 계속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져봐야 될 것은 금융기관이 각종 명목으로 고객의 돈을 불특정 달투인한테 자금을 수취할 때 어떤 명분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거가 결국은 21세기 금융의 변화할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부담 이전 계약, 리스크 트랜스퍼 컨트랙트에 해당하고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는 신탁계약과 위임계약이 합쳐진 형태고 CMA 같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매매계약, 소비인치계약 여러 가지가 습하는데 제일 특수한 게 은행의 예금 수치, 소비임치라고 하는 것이 여타 거래랑 굉장히 다른 특이한 계약 방식이고요.
이거는 법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춘향식의 개념입니다. 소비는 내 멋대로 쓰겠다는 거고 임치는 대여금고에 내 물건 맡겨놓는 것처럼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임치라는 얘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그 스스로 자기 모순이 있는 형용 모순입니다. 그런데도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말이 법률 책에 들어가는 이유는 11세기부터 우연하게 시작된 은행업을 법학자들이 억지 춘향식으로 그냥 인정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것을. 근데 이게 지금 M1, M2, M3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약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임치 계약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좀 없는 특이한 계약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 임치 계약이 이 세상에 억지 춘향식으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매매할 것이 아니고 원래 네 물건이었었으면 남한테 빌려줄 때는 돈 받지 말고 공짜로 빌려줘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차라고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임대차의 임은 보상이 따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은행 예금 거래 같이 이런 것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는 7대 죄악 중에서 탐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었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자라는 보상까지 따르는 거래는 뮤툼이라고 해서 소비대차. 뮤툼은 라틴어로 mine become yours. 내게 네 것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 소유권 이전과 보상이 따르는 거래는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업자들이 이 뮤툼을 금지하는 기독교 교리를 벗어나려면 우리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긴 사람한테 주는 돈은 보상이 아니야. 라는 두 가지를 다 전면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디포짓입니다. 디포짓이란 말은 임치잖아요. 대여금고에 물건 맡겨놓은 것처럼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디포짓으로 맡긴 돈은 은행이 이걸 대출의 재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돈은 임치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동된 게 아니야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디포짓이라는 말 자체가 위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자, 우리가 인테레스트라고 부르는 말은 인테레오 또는 인테리세의 이태리 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 즉 돈을 맡긴 사람한테 원금에 더해서 더 보태주는 돈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약속된 것이 아니고 자금 운용의 결과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이 등장했을 때는 지금의 은행 예금과는 달리 MMS나 CMA에 가까웠었습니다. 확정된 금리를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7%를 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6%를 줄 수도 있고 8%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계약이 맺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부업자들의 선전에 의해서 예금 거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이자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교황청마저도 억셉트하고 눈 감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금이라는 돈 받고 이자를 기대하고 돈을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사회에서도 정착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맡아서 운용하던
대부업자, 나중에는 은행이 파산했는데요. 파산을 하면 만약에 대여금고에 내가 물건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 대여금고에 있는 돈은 무조건 제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다른 채권자들하고 다 섞어가지고 같이 나눌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면 예금을 맡긴 사람은 1차적으로 자기가 회수할 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면 이거는 모든 채권자는 균등분배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찾아올 돈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1342년에 한 환전상이 파산을 하면서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재판을 계속 대법원까지 가서 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금 거래는 기포짓이란 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간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예금주는 자기가 맡은 돈 100%를 찾아갈 수 없다. 그런 판결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마 자세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 예금 거래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 기독교 교리를 위반해 왔던 거야? 소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 300년 동안 있었던 거래를 다 소급해서 무효를 해야 되는, 불법 행위는 다 무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1515년에 이자 수지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교황하고 대립 관계에 있었던 헨리 8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에 성공회를 만들었고, 그 성공회는 여전히 레오 10세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계속 예금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걸로 본다. 그러다가 영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찰스 2세가 안 갚은 돈을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볼 것이냐, 불법 점유동산 반환 소송으로 볼 것이냐, 이걸 갖고 또 큰 시비가 붙었다가, 이게 자꾸 법률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848년에 이르러서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그런 거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야. 소비와 임치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그냥 돈을 주고받고 이자를 더 주기로 했으면 소비 대차야. 채권 발행을 해서 처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채권 발행한 거하고 예금을 받는 거하고 법적 성격은 똑같아. 은행 예금과 채권 발행은 다를 게 없다,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M1과 M2, M3, 그 다음에 회사채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그 내용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나라 민법 702조에도 소비 임치 계약은 소비 대차 거래라는 이 명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영국과 이태리에서 400년을 두고 싸웠던 논쟁의 결과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예금하고 회사채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 임치는 소비 대차다. 즉, 은행 예금은 차용증을 발행을 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거랑 법적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은행업과 증권업은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증권회사가 그 발생이 달랐기 때문에 어찌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억지로 다른 비즈니스로 지금 취급되어 왔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더불어 이제 수신과 여신이 분리가 되면 은행이 예금을 받아가지고 내 멋대로 대출에 쓴다는 개념도 끊어지기 때문에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것이 기독교 사회에서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장려를 하면서 이슬람 세계를 적으로 생각했던 트럼프의 생각과 반대로 기독교 국가의 은행업이
이슬람 세계하고 같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슬람은 처음부터 엄격하게 소비 임치 계약을 금지하고 지금도 네오 10세가 1515년 예금 수치를 합법화했던 그 이전 상태, 지금도 이슬람 뱅킹은 이자 수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예금을 받으면 그걸 대출해 줄 때도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이자를 주지 않고 대출해 줄 때도 그냥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당신 그 돈 왜 필요하냐? 집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돈하고 내 돈하고 합쳐서 같이 집을 사자. 대신에 당신이 이 집에서 사는 동안 임대료를 나한테 내라. 이용료를 내라. 그래서 이슬람 뱅킹은 금산분리 원칙이 처음부터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은행 그 자체가 금산일치가 돼가지고 집도 사고 호텔도 운영하고 배도 사고 해가지고 그거를 소유한 다음에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손익계산서에 이자 소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 수입만 오로지 수수료 수입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뱅킹에서는 이자 수치가 없고 임대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슬람 뱅킹은 이 금산일치죠. 금산일치가 되는데 은행이 기독교 사회에서 억지로 유지해 왔던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과 더불어 수신과 여신이 분리가 되면 소비 임치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이슬람 뱅킹처럼 소비 대차만 남게 되니 결국 이슬람 사회화 되는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도 예대 금리차가 우리나라 금리차가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금산 분리 원칙을 깨고 이슬람 뱅킹처럼 가가지고 이자 수치를 수수료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예대금리차라는 개념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은행업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수신과 여신을 쪼개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매크로 경제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법률적으로 소비 임치 계약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슬람 뱅킹으로 된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기초부터 따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원자를 쪼갠 퀀텀의 세계로 들어간다 해서 제가 퀀텀 뱅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좌파 경제학가든 우파 경제학자든 입으로만 떠들던 더 네로우 뱅크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과 함께 현실화가 됐다. 그 현실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슬람 뱅킹으로 가는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고 이슬람 뱅킹으로 가는 초반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더 스테이블 코인의 비은행업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재벌들 때문에 우리가 엄격히 금지해왔던 금산분리 원칙의 와해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으니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문제고 매크로 경제의 문제고 금산분리라는 재벌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려니까 좀 두서가 없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싸고 만나는 모임의 절반은 항상 IT 업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기술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역사하고 종교하고 법학은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이건 당신들이 얘기할 게 아니고 신학자하고 법학자하고 경제학자가 얘기할 거니까 당신들은 연구 좀 빠지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말이 좀 빨라지면서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우리 재기업원이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하는 첫 번째 세미나, 또 첫 번째 토론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지난번 김태경 교수님 발표 때도 그랬는데 차현진 교수님 발표도 여러 가지 굉장히 공부를 저로서도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는 깊은 얘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차현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은 사실 이 현재 금융제도의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에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오는 금융 혁신이라는 이런 그런 현상을 아까 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경제학이나 법학은 물론이지만 뭐 철학, 종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뭐 이슬람 뱅킹이라든지 중세 초기의 기독교 세계관 또는 금융관 그리고 네로 뱅킹이라든지 프레드릭 쇼디의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의 접점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중앙은행에 오래 근무하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지적하시면서 본인이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아주 많은 저도 공부가 됐고 상당히 중요한 연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거는 조금 이렇게 빼고 다 사실 잘 모르지만 두 가지의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네로 뱅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파 경제학적인 시각이고 프레드릭 쇼디는 사실 요번에 좀 더 알게 됐는데 이분은 진짜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이미 소개를 해주셔서 근데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지만 금융 문제, 비즈니스 사이클 문제 이런 금융 불안정한 문제를 많이 다루셨고 거기에 관련된 비판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좌파 경제학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좀 주장을 읽다 보니까 이분은 사실은 과학자로서 과학적 논리에 기초해서 금융 시스템 문제를 진단하고 나름대로 그런 과학적인 논리에 기초한 제안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좌파라기보다는 좀 더 개혁주의적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도 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이제 발행되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논의되는 게 신용 창출 기능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쇼디가 주장한 그런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쇼디보다는 하이에크의 화폐 경쟁 모델 1976년인가요? The Nationalization of Money 그리고 2년 후에 아마 이게 Refined Arguments 뭐 이렇게 더 그런 에디션이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서 왜 경제학자들이 모든 재화에 대해서 독점을 반대하고 자유 경쟁을 주장하면서 특히
신고전압학자들이 화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독점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국가화폐의 독점의 폐지와 이런 경쟁적인 프라이빗 머니 공급을 이제 강조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은 이제 안정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화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논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특히 그 네트워크 효과가 많이 작용하는 그런 산업이고 진입 비용도 상당하고 뭐 담합 가능성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집중화 가능성도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주의 철학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법안의 그 내용이나 또 그와 동시에 통과된 그 CBDC 금지법 이 같이 통과한 것을 보면은 어떤 그 하예크의 이런 그 화폐 경쟁 그 모델과 미국에서 도입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CBDC 직접 발행을 금지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정부의 개입을 좀 축소시킨다는 점, 또 그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와서 민간은 디지털 화폐를 인정하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차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비자 보호, 뭐 금융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차이점이 있지만은 이런 하이에크의 뭐 몇십 년 전에 그런 주장이었었지만 상당히 프라이빗 머니의 경쟁 모델을 좀 염두에 두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사실 그 예금 토큰 예금이나 뭐 관련된 얘기들은 우리 문희식 교수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미국의 그 규제 방식과 EU, 일본 이런 차이가 나면서 그와 동시에 비슷한 맥락에서 CBDC와 관련된 논의도 비슷한 차이가 났는데 그거는 뭐 본질적으로는 그 미국과 유럽의 뭐 칼처라든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달러 패권 경쟁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제도권을 끌어들여서 더 촉진시킴으로써 아까 차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대로 국제 발행의 여건을 더 넓히고 그런 그 달러에 대한 수요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CBDC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서 우리도 그 스테이블 코인 법뿐 아니라 CBD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들 우리나라의 이익은 뭔지 어느 규제 체제가 우리가 더 같이 가는 게 유리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논의되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의 주요한 점들이 미국식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좀 준비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오늘 우리 차은진 박사님 얘기를
뭐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 처음에 퀀텀 뱅킹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굉장히 컨퓨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퀀텀 뱅킹은 아닌데, 근데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퀀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무슨 뱅킹 이런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금융의 분류하고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우리 차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제목을 많이 고민한다고 해서 그냥 제가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미국 법에 의하면은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신과 수신을 다 하는 기관, 그 중에 하나만 하면은 은행이란 이름을 정식으로 붙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금융혁신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여신이나 수신 이런 거 한쪽만 해도 사실은 은행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non-bank banking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차현진 박사님이 조금 구분을 안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수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디파짓은 아니고 우리 보통 하면 당좌예금, 그러니까 결국 체킹 디파짓이거든요. 체킹 디파짓을 그거를 보통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게 수신과 여신을 구분하는 거가 돼서, 그냥 뭐 세이빙스 디파짓을 받고 랜딩을 해주는 거는 뭐 사실은 은행이 아니죠. 정식으로 그 과거 미국 법에 의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뭐 차이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신이라고 할 때가 그 결국은 책이라는 거거든요. 체킹.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단순히 수신이다 여신이다 이렇게 따질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체킹 디파짓,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신용창조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신용창조가 되려고 하면 이제 랜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킹 디파짓, 이게 두 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신용창조가 돼서 이 은행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더 강화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옛날에 무슨 비지 사이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또 은행들 많이 있고 하고 하니까 이제 뭐 여기는 네로 뱅킹이라고 그랬지만 100 리저브 뱅크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오리진은 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책에서 했지만 그냥 디파짓 뱅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랜딩 뱅크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보통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타입이 있어요. 디파짓 뱅킹은 뭐 옛날에 유명한 암스테르담 은행이 기본적으로 디파짓 뱅킹 했고, 그게 지금 보면은 거꾸로 스테이블 코인 거기하고 더 유사할 거라고. 거기는 랜딩 기능은 초기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뭐 랜딩 조금 했다가 이제 결국 망했지만, 그리고 이제 영란은행 같은 거는 발권은행이니까 이제 랜딩 뱅크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 하는데,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뭐 이제 어쨌든 수신에 대한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제 암스테르담 은행이 팁까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MMF 이런 거 부분이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어떤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특히 이제 아까
그러다가 이제 이자 지급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형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약 형태는 경제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 그러면 그걸 다 서컴벤트를 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이자 금지하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이자 수칙 금지 제도했는데 실은 이태리 애들은 다 그거를 서컴벤트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 이자 금지법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자 금지 관련해가지고 그 법을 우회하는 그 수단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책에도 그 했지만 저는 사실 법적으로 설명하는데 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첫 번째, 이게 뭐 소비 인천이 굉장히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지만 일단은 이제 당시 법에 의하면은 은행 예금의 금전적 보상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재량권을 행사하면은 이게 이자로 카운트를 안 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그래서 이 보상은 사전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이자를 지급해도 이거는 선물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이자가 아니고 이건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재량권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그래서 회계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이자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아마 이게 소비 임차냐 아니냐 뭐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환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두 개가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근데 환매 계약을 해서 팔고 그다음에 다시 사주고 할 때 그 차액을 붙여가지고 이자만큼 그거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투자 형태로 이제 그거 되고 아마 이슬람 뱅킹에서도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자 금지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형태는 다르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것가 돼서 제가 보기에 이자 문제는 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발행자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랜딩을 안 하니까 뭐 규제를 전혀 안 받아도 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과거는 과거 지금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해서 이후의 규제가 저는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은행들은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아까 신용 창출을 랜딩도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수신이 이제 그 책 얘기하는 거는 지급 수단으로 이게 쓰이기 때문에 지급 수단으로 쓰이지 않으면은 뭐 수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거는 그 Electric Monetary Institution이라고 새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은행보다는 아니지만 똑같이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 거기도 다 규제를 받는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여기 또 좀 잠깐 현재 그거 되는 거 있지만 규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도 발행할 수 있는 건데 소위 말하면은 그 핀테크들이 이제 발행을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 할 때 그러면 그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금 논의는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게
신용 창출, 그러니까 랜딩을 안 하면은, 랜딩을 안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 은행보다는 더 그 규제의 강도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어쨌든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은 뭐 사실은 뭐 지금까지 이 법적 해들이 밖에 있었던 그 비은행 금융기관도 비은행 기업이죠. 비은행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은 안 되고, 다만 이제 그 전에 비은행 기업하고 은행하고 그 사이에 비은행 non-bank banking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있는 게 거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이 전자금융 뭐 이런 쪽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MMF라든지 무슨 저 AT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그거보다 완화된 상태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뭐 충분히 필요하다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이상으로는 원화 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도 뭐 그렇게 크게 저는 사실은 걱정을 하진 않는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하고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외환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원화하고 US 달러 간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루프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외환 규제도 저는 사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게 크게 저는 사실 걱정은 안 하고 중앙은행 그 생각만큼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발행사가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감독을 안 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맡아놓은 예를 들면은 단기 금융 자산이라든지 원화 그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거나 막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엄밀한 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게 키인 거지. 그것만 확실하면은 너는 100% 은행에다 다 넣어라. 그리고 다 현금으로 넣어라. 이것만 하면은 뭐가 문제.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나머지는 마이너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금산 분리, 이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핀테크가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그거 하게 되면은 이 법 체계 관련해가지고 금산 분리도 이게 완화를 하든지 해지를 해버리든지 다른 수단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일 일단은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 차 교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여러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이게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좀 따라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우리 차 교수한테 드리려고 이 책도 갖고 왔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자료를 3개 주셔가지고, 이렇게, 임치는 어려워가지고 그걸 동의를 못했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컨텀 뱅킹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IT 연구소에서 왔기 때문에 퀀텀이 왜 들어갔지? 그리고 퀀텀이 딱 2군데 들어갔어요. 6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질문의 요지는 퀀텀 뱅킹.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수신 전문은행 가로치고 퀀텀 뱅킹의 허용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그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분자보다 더 작은 세계의 양자.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뭐지? 라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퀀텀 뱅킹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에 의해서 디지털 토큰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있는데 혹시 블록체인 기술을 대체하는 양자 컴퓨팅이 거기도 적용되나? 저는 그거를 사실 기대를 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퀀텀 쓰시는 의미를 좀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무슨 의미에서 쓰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데 IT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몇십 년, 몇백 년 걸릴 것 같다가 그냥 순식간에 양자 컴퓨팅 그 큐비트라고 그래도 중첩 현상을 활용해가지고 그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IT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되게 핫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해한 거를 정리할 때 뱅킹 앤 퀀텀 뱅킹이라고 안 하고 퀀텀 뱅킹 스테이블 코인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코인 뱅킹으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칼럼 쓰신 그것도 이제 문제 제기하고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정책 제안 이렇게 잘 이해를 했는데 재밌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아직 언스테이블하다는 걸 보고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인데 아직 언스테이블하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질문에서 이것도 다 말씀하신 내용이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은 프로젝트 한강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규모는 되게 작고 50억 100억 그러던데 8월 22일자 기사를 보니까 2차 한강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한데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이 내년에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갖다가 디지털 화폐로 줘가지고 그걸 해보겠다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110조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연 실행이 될 건지 되게 궁금해요. 네. 제 질문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은 거 잘 모르는 분야는 발을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나는 시도도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게 내가 못난다는 뜻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변명을 스스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금융 쪽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또 이렇게 금융 부분의 혁신이 있고 그래서 문우직 교수님, 다음에 차현진 교수님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다는 몰라도 이제 제일 중요한 흐름 같은 거는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가 아주 제한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렇게 토론이라 그럴지 질문이라 그럴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발표 말미에서 깊이 말씀하신 금융업의 본질, 은행의 본질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제가 건드리지를 않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라는 현안을 놓고 그걸 이제 어떻게 허용을 할 건가,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할 건가, 규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현진 박사님의 이렇게 말씀에만 좀 한정해서 제가 이해한 거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이해도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질문을 제가 드려본다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나올까? 네, 그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추가적인 지급 수단 아니면 이제 금융 자산의 도입이라는 걸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네로우 뱅킹이라는 이제 금융업의 새로운 형태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형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프레이밍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문제를 접근하신 걸로 이해를 했었고요. 근데 그 네로 뱅킹에는 이제 득과 실 양면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고상원 박사님의 발표 자료 표현을 보다 보니까 이제 뭐 토커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제 그 일반인이 접근이 어려웠던 이제 그 자산에 대해서 토커나이징 형태로 해가지고 그 접근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후생이 증대되는 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그 좌파나 우파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시했던 분들은 네로 뱅킹으로 하는 게 그 안정성을 제고하는 면이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득이 있겠지만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통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제 그 교란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에 공급되는 신용이 수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돈을 옮겨가면은 그러면 이제 신용이 수축되는 면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이 이렇게 그 학습을 해나가면서 어카모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행 주체도 좀 한정해서 확산을 해나가는 이제 그렇게 해나가고 발행 총량도 지금 처음에는 제한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다르게 좀 아주 무식하게 질문을 해본다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제가 잘 못했는데 하나는 만약에 미국이 하고 뭐 다른 나라 하더라도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제 그 국민 경제의 후생의 감소는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게 한번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아예 할 경우에 이렇게 그냥 그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풀어놓고 할 때면 다 해봐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살아남는 이제 그 적자 생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 그 한국 독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다면은 그게 이렇게 오히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뭐 좀 팔팔한 이제 그런 우리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하려면 중앙은행이 되게 빨리 그 학습을 하고 이제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게 뭐 가능하기는 할지 그것도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지급 수단들이 뭐 컨벤셔널한 것도 있고 크립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나라 말로 다 여러 다르고 막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네트워크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소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거를 택해서 이제 이렇게 지급수단으로 쓸 건가 그 선택의 문제로 보면은 네트워크 구조에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노드가 생기고 그런 건데 이게 그 전통적인 통화하고 크립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게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지 그건 당연히 뭐 그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규제를 할 건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큰 그림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이제 지금 그 지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이렇게 수단의 판도가 앞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큰 경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또 있는 내용들은 그 말씀드리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에 따라 앤서를 드릴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전웅택 박사님께서 질문 주셨던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좌파 우파의 생각을 말씀 주셨는데 챗GPT에다가 제가 물어봤었어요. 만약에 소디가 지금 살아 있으면
하이에크의 동조를 하겠냐, 소디의 동조를 하겠냐 그랬더니 답이 쫙 길게 나오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소디를 지지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는 하이에크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흥미롭게도 좌파의 우파의 생각을 같이 담고 있는 생각이다 하는 거를 기계를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우식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또 저기 퀀텀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의견 주셨는데 책 제목으로 퀀텀은 빼야 되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용어라서 그냥 뱅크 비욘드 뱅크로 그냥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신도 체커블 디포짓이냐 타임 디포짓이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디퍼런시에이트 해야 되겠다는 거를 느꼈었고 암스테르담 은행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한국은행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본업은 여신이 아니고 수신이다. 그래서 저거 근무에 제가 맡고 있었던 금융결제국이 통화정책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수신이 더 은행업의 본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결국은 중앙은행이라고 이제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오브 디스트리뷰가 아재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탁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다른 사람의 받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국채나 지급준비금으로 맡겨놓고 그것에 실패했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권도영이랑 똑같이 이제 그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규제는 금융위가 아니고 법무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권도영의 문제도 SEC가 관여한 게 아니고 미국 법무부가 관여했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 여러 법 부처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을 만드는데 이거 법무부가 주관 부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남의한테 받은 돈을 지멋대로 운영하고 약속한 리턴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금융의 세계고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법무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법은 금융위 소관 법이 아니다는 화두를 던졌는데 또 그건 또 금융위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은 신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라서 저 자신도 큰 부담 없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좋고 더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게 있습니다. 1969년에 나왔던 SDR이거든요. 그건 완벽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달러화하고 경쟁을 할까봐 이름마저도 머니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그래서 한국은행권 대신에 한국은행 인출권이라고 붙이면서 돈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건데 SDR을 민간끼리의 지급수단으로 쓴다면 그건 완벽한 스테이블 코인이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미국이 견제를 하기 때문이고 미국이 견제하는 힘은 IMF 협정문 조건에 의해서 유엔은 5개 상임 연구 승전국 5개가 비토권을 갖고 있지만 IMF는 단 한 나라만 갖고 있습니다. 쿼터가 15% 이상인 미국만 갖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거든요. 요게 2%만 떨어지면 IMF는 해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중앙은행은 발권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디지털 머니가 전 세계의 가장 보편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달러화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 트럼프 다음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IMF 체제는 해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SDR이 달러화보다 더 우위에 있는 화폐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고 나머지는 저 다음 기회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